자, 이번 시간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 이 투자로는요, 처음부터 끝이 다 연결돼 있어요. 투자의 정의를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또는 지출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와 미래에 대응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돈이 똑같은 100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100원하고 1년 후 100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100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미래 100원이 1년 후 100원이 현재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죠. 이거를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는 요거는 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의 미래 가치를 알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생기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길 수도 알아야 돼.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둘로 나뉘어지고요. 이거는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첫 번째가 일시불 미래 가치입니다. 일시불 미래 가치를 일시불 내가 개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여기서 R은 이건 이자율이에요. 또는 할인율. R은 어쨌든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N은 기간이에요. 기간. N년. 기간. 자, 그 다음에 일시불 현재 가치는 요거 일시불 미래 가치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니까 역수라고 그래요. 역수라는 건 수학에서 분모와 분자를 뒤집은 수를 역수라고 그래요.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역수라고 그래요. 배웠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껌 씹었어요? 자, 5의 역수가 뭐예요? 5의 역수는 뒤집은 수라고 그러니까 2입니다. 그러면 안 돼. 5의 역수는 우리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몇이죠?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몇이야? 1.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1이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었다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5분의 1은 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의 역수는 0.2 이렇게 하면 빠른 사람이죠. 5의 역수는 5분의 1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분이고 5의 역수는 2 그럼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역수라는 게 분모 분자를 뒤집은 거니까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요걸 뒤집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연금 미래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연금 내가계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역수가 되는 게 감채임계수가 있는데 요건 적금불입 액구할 때 쓴 거예요. 내가 5년 후에 1년 타먹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을 적금을 부어야 됩니까? 그럼 은행원이 감채임계수 옛날에는 연복리표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달에 30만 원씩만 부으시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때 그 붓는 돈이 바로 감채임계수로 구하는 거예요. 미래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걸 맞추기 위한 금액. 요걸 감채임계수로 구하는 겁니다. 적금불입액이나 적립금 구할 때 써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연금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뭐냐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연금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타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이건 또박또박 매년 또박또박 일정액씩 생기는 돈을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금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겼을 때 얼마냐 이거지. 이게 연금 현가계수고 요 반대로 지금 일정액을 빌렸다. 어디서? 은행에서 빌렸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원리금은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이걸 구하는 거는 저당상수라고 합니다.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를 알아야 돼. 일단 용도를. 그러면 돼요. 지금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일시불 내가계수 먼저 봅니다. 일시불 내가계수는 이런 거예요. 100원이 현재 있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야지 답입니다. 왜냐? 이자율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자율을 줬다. 10%를 줬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계산합니다. 자, 1년 후에 이자율 10% 붙으니까 11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년째 되면 여기서 11원 이자 붙습니다. 11원. 그러면 121원입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여기서 12.1원 이자 붙습니다. 그러니까 133.1원입니다. 그럼 이걸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Present Value, PV라고 약자로 씁니다. 미래 가치는 FV, Future Value라고 해서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손으로 계산했는데 100원이니까 계산한 거죠. 9,852만 2,525원 이걸 어떻게 계산해? 그죠? 3년이니까 계산한 거죠. 10년 이렇게 되면 손발이 떨려서 안 돼요. 10%니까 계산한 거죠. 9.28% 이러면 계산 벌써 2년째부터는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 이유는 100원이고 3년이고 10%니까 계산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 100원이라는 현재 가치다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3년 이렇게 하면 가격이 이 미래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일시불 내가계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요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현가계수 보겠습니다. 거꾸로 이번 거꾸로. 자, 3년 후에 133.1원이 있다고 쳐요.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이건 거꾸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1로 계산한 다음에 10%씩 빼줘야 돼. 10%씩 빼줘야 되는데 이게 10%씩 붙여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도 지금 힘들었는데 거기서 거꾸로 빼주는 건 더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배웠지. 현재 가치에서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니까 일시불 내가계수를 곱하면 미래 가치를 구했는데, 에?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거 현재 가치에서 요거 곱하면 미래 가치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봐요. 미래 가치를 알고 현재 가치를 모르면 얘를 이항시키면 되지. 에? A 곱하기 B는 C다. 그러면 내가 C를 알고 A를 모른다 그러면 A는 C 나누기 이 B가 되잖아. 이게 넘어가면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니까. 이게 나누기가 돼서 넘어가잖아요. 나누기에서 여기까지는 알지.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잖아.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나누기가 되는데 우리는 계수라고 할 때 계수는 계자가 이게 곱하기란 뜻이에요. 곱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계수 형태는 나누기가 되면 안 돼. 기본식이. 그럼 곱하기로 바꿔줘야 돼. 곱하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곱하기로 바꾸고 분모 분자를 뒤집어야지. 그럼 일시불 내가계수가 뭐가 돼? 연금 내가계수가 되는 거야. 일시불 현가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으면 뭐야? 이게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전에 봤잖아요. 조금 전에 얘하고 얘가 뒤집은 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누기로 하면 된다니까. 근데 곱하기로 만들어 주려니까 곱하기 해놓고 뒤집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시불 현재 가치가 된다.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잘 몰라. 문제 풀어봐야 알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보는 거야. 자,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고음두발이지 사람이 되려면 100일 마늘 쑥하고 마늘 먹어야 돼. 지금 금방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연금 봅니다. 연금 내가계수라는 건 뭐냐면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일정액씩 생기는 요 돈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연금을 일정한 이자율로 전부 다 적립했을 때 마지막에 얼마가 되느냐 이거지.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0원은 요게 마지막에 되면 121원 되고 그 다음에 2년째 받는 100원은 이자율 10%부터 110원 되고 마지막에는 이자가 안 붙으니까 100원이야. 다 더하면 331원 된다고. 요걸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는데 이걸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R분의 1 플러스 R에 N-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할 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잘 들으세요. 거꾸로 331원은 아는데 331원을 이자율 10%로 해서 만들려면 1년에 얼마씩을 적립해야 될지 모를 때 쓰는 거는 바로 감채임계수예요. 그러니까 자, 일정액을 알고 일정액을 모았을 때 마지막에 얼마가 되느냐는 연금의 내가계수고 거꾸로 마지막에 목표액은 아는데 얼마씩을 적립해야 할지 모를 때는 감채임계수를 쓰는데 이게 정확하게 거꾸로 개념이야. 그래서 역수 개념이라고. 지금 다시 이게 역수잖아요. 연금의 미래가치하고 감채임계수가 역수라고. 연금의 미래가치는 적립금을 알고 그걸 모았을 때 마지막에 얼마가 되느냐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고 거꾸로 마지막 돈은 알아. 목표액은 아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을 걷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감채임계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꾸로 개념이라고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금 현가계수를 봅니다. 이건 부동산 투자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여기서 매년 100원씩 임대료가 나와. 근데 이건 미래가치잖아. 이거 현재가치로 땡겨야지. 그래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땡기는 거 할인율로. 그러면 이거 현재가치를 모으면 이게 연금의 현재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계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은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지금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거꾸로 이번에는 자, 요 현재 돈은 알아. 현재 돈은 거꾸로. 현재 빌리는 돈은 알아. 근데 요 돈을 갚기 위해서 얼마씩을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지? 이걸 모를 때 구하는 게 이게 저당상수라고. 이 MC를 저당상수라고 그래. 예? 저당상수.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에요. 현금 흐름이 반대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우리가 저당상수는 이거 뭐야? 연금의 현재가치하고 반대라고. 연금의 현재가치는 미래 일정이 생기는 걸 땡겨서 현재가 얼마냐?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고 현재 빌린 돈을 갚으려면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하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라고.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수까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놓고 역수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역수는 분모 분자를 뒤집는 수가 역수예요. 그래서 자 B분의 A는 역수는 자 B분의 A는 뒤집으면 A분의 B예요. A분의 B. 근데 요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분의 1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유리수에 이거 괜히 했다 이거. 괜히 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할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요게 그래서 B분의 A의 역수는 A분의 B야.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여튼 분모 분자를 뒤집은 거야. 그래서 5의 역수는 2가 아니고 0.2라고. 괜히 했어. 표정을 보니까 참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짓을 지금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하여튼 이거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을 일단 거칠게라도 알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투자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전체 흐름만 이해하면 돼. 전체 흐름을 이해 못해가지고 나중에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전체 큰 흐름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큰 깨달음이에요. 머릿속에서 종이 뻥 하고 울립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은요. 할인하지 않는 방법하고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할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할인이죠. 그럼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하는 돈하고 미래에 나오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비교한다는 거야. 그대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TVM이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의 약자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밀한 방법이에요? 거친 방법이에요? 거친 방법이에요. 할인하지 않는 건 거친 방법이에요. 근데 할인하는 게 이게 이제 정밀한 방법인데 할인하는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거고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그래서 DCF법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모르면 빼요. 그리고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세 가지가 있는데 뻔질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할인하지 않는 방법은 거친 방법인데 어림셈이라고 해서 어리버리하다고 어림셈이에요.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래. 어림셈법을 주먹구구 방법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영어로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고 메소드 오브 썸 그러니까 썸 손가락 셈 하는 방법이라고. 썸 메소드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손가락 셈이에요. 그래서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인데 승수법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익률법은 클수록 좋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할 거고. 비율 분석법은 중요한 비율이 5가지가 일단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섯 가지 정도가 보통 교재에서 표현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꼭 외워야 될 거 몇 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자본 회수 기간은 현가 회수 기간은 이건 할인해요. 이건 할인하는 거야. 근데 단순 회수 기간 아무 말도 없이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나오면 단순 회수 기간이야. 이건 할인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시험에는 요거 나와. 단순 회수 기간. 그 다음에 회계적 잉여율법도 회계 장부상의 수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인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현가만 할인해요. 회수기간법은 현가 회수기간법은 할인하는데 나머지는 싹 다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림셈법은 뭐냐면 어림셈법은 내가 투자하는 지출하고 투자하는 돈하고 미래에 나오는 수익을 그냥 막바로 비교만 하는 거야. 분수로 비교만 하는 거예요. 어림셈. 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재 투자하는 돈하고 1년 후, 2년 후 나오는 수익하고 1년 후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아니잖아요. 할인해야 되는데 할인 안 해. 그냥 막바로 비교만 해. 그래서 하는 건데 어림셈법은 할인을 안 하고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어리버리 한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지출은 두 종류야. 지출은 두 종류고 수익은 여러 종류로 하는데 보세요. 지출은 총 투자액이 있는데 총 투자액은 은행에서 빌린 돈하고 내 돈하고 더한 돈이 총 투자액이고 은행에서 돈 갚고 나서 지분 투자액이 있죠. 요거 가지고 막바로 수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투자액의 수익은 이거 조소득이라고 그래. 총소득, 조소득 하고 순영업소득이야.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해해. 지금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세전현금 수지예요. 이건 세후 수익이에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수법은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출을 몇 배를 해야 되느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승수법은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수익률은 내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내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수법은 작을수록 좋고 수익률법은 클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크게 거칠게 그냥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순영업소득 승수라고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일명 자본회수기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유인물에서 그것만 별표해 놓으세요. 자본회수기간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외워야 돼 이거.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해서 외워야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리버리 해서 어림셈법이에요. 근데 어림셈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크게. 그리고 이건 할인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막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무조건 수익을 두 종류로 예측합니다. 두 종류로. 하나는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 영업수지표로 예측하고 처분했을 때 나오는 자본이득 있죠. 그것도 최종적으로 예측하는데 항상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해. AT라는 거는 after tax라는 뜻이에요. 세후. after tax. after tax cash flow. after tax equity reversion이라고 해서 세후 현금 수입,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지분 복귀이라고 그래. 항상 세금 내고 나서 최종적인 수익 가지고 한다. 어? 그러면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했으면 지출액은 뭐하고 비교해야 돼? 지출액은 내가 투자한 돈은 은행에서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수익률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하면 자 우리 영업수지표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미 낸 상태지. 이전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전에 원리금을 갚죠.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은행 저당 투자자의 몫으로는 이미 다 준 거야. 준 거고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다 낸 소득이기 때문에 요 소득을 발생시킨 지출은 지분투자액,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래서 비교하는 건 반드시 세후소득과 지분투자액이 비교가 돼야 돼. 자, 잘 들으세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의 수입은 세후수입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총투자액이 아니고 총투자액은 남의 돈, 내 돈 섞은 거잖아.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때 들어오는 돈은 요거 들어오는 돈이죠.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 할인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현재 가치 그 자체죠. 그래서 내가 지출하는 돈 지분투자액은 내가 현재 지출하는 돈이고 미래 나오는 수익은 영업수지표를 계산해서 지분복귀액 계산해서 세후수익 기준으로 할인해야 돼. 그래놓고 딱 갖다 놔. 그래놓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인데 빼기로 비교하면 수년가법이라고 그래. NPV가 수년가예요. 나누기로 비교하면 수익성지수법이라고 그래. 같게 만드는 비율 또는 요 미래 나오는 수익과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와 지금 지출하는 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 비율을 찾으면 이게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수년가법 봅니다. 자 지금 이거 먼저 보는 거야. 만약에 지출되는 돈이 1억이고 미래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팔아먹었을 때 이렇게 목돈 나왔다. 그럼 이거는 현금 유입이죠. 현금이 들어오는 돈인데 아직까지는 미래 가치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미래 가치잖아. 그럼 이걸 땡겨서 할인을 해.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 다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게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아직 미래 가치인데 현재 가치로 바꾼 거야. 현재 가치죠. 그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이건 뭐야? 지출되는 돈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지. 그럼 여기서 크냐 작으냐 이걸 보는 거지. 어? 얘가 크면 투자하면 안 돼. 이거 못하겠네. 얘가 커야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해. 1억을 투자했는데 미래 수익이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그걸 땡겨가지고 현재 가치로 가져오니까 1억 2천이 됐어.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2천이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1억 2천이죠. 그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1억이죠. 빼기로 빼기. 그럼 얼마나 나와? 2천만 원. 이게 수년가야. 수년가는 빼기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크면 수년가는 0보다 커지죠. 수년가를 이렇게 표기해요. 0보다 커지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이면 투자할까 안 할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이고 얘도 1억이야. 투자할까 안 할까? 투자합니다. 왜 해야죠? 여기 할인율은 뭐야?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이잖아.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만큼 빼고 현재 가치로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투자해도 적어도 내가 먹어야 될 요구하는 수익률은 만족한 거죠. 아니 내가 먹을 걸 먼저 덜어낸 다음에 현재 가치로 바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수익률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년가의 경우에 수년가는 자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에요.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고 0이어도 투자는 가능해요. 0이어도 투자는 가능해.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투자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수년가는 항상 투자 판단할 때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커도 투자이고 같아도 투자할 수 있어. 그런데 작으면 투자하면 안 돼. 작으면 투자하면 안 돼. 그건 뭐야? 내 수익률, 요구 수익률도 할인율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투자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멍한데 좀 이따 문제를 풀어봐야 정신이 번쩍 들지. 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은요. 나누기예요. 나누기로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보세요. 요걸 빼기, 나누기 같게 만드는 비율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자, 수년가는 들어온 돈에서 나온 돈 뺀 거야. 들어온 돈이 많으면 수년가가 0보다 커져서 투자해도 돼요. 근데 이건 나누기야. 나누기는 뭐예요? 들어온 돈을 나가는 돈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나가는 건 지금 조금 전에 1억 2천이 있다. 어? 그리고 나가는 돈이 1억이다. 그럼 나눠주면 뭐지? 1.2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투자액 금액 1원당 1.2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얘가 만약에 1억이다. 얘가 1억 들어오고 지출되는 돈도 1억이다. 그러면 수익 이게 몇이 되죠? 1. 1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오는 돈 1억, 나가는 돈 1원당 들어오는 돈도 1원이다. 투자해요, 안 해요?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할인하는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 만족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좋은 거지. 그래서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좋은 거야. 1이어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도 수익을 영어로 프라핏이라고 그래요. 프라핏을 낼 수 있는 인덱스란 뜻이야. 그래서 PI라고 그래요. 수년가는 넷, 순수한, 프레젠트가 현재란 뜻이에요. value는 가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순현가에서 NPV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profitability index, profitability지, ability 참 능력이니까 ability 인덱스라고 그래요. 이거 PI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PI라고 하면 수익성 지수예요. 그래서 PI가 잘 들으세요. PI가 1이라는 건 뭐예요? 1이라는 건 얘도 1억이고 얘도 1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PI가 1이라는 건 분모 분자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1이라는 거는 수익성 지수, 수년가는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수년가는 빼기니까. 이게 빼는 거 아니야. 그럼 빼는 0이죠. 나누기, 똑같은 수를 빼면 0이지만 똑같은 수를 나누면 1이에요. 어머, 이것도 안 돼? 자, 똑같은 수를 빼면 0이야. 똑같은 수를 나누면 1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하고 지출이 같으면 수년가라고 하면 0이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로 계산하면 1이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는 1이라는 뜻이다.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듯이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수년가가 0이어도 수익성 지수가 1이어도 투자할 수는 있어요. 투자 가능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부 수익률이야. 근데 이 내부 수익률법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1년짜리라면 몰라도 2년짜리로 낸다. 이 사람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야. 일단은 여러 해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 문제로 낸다. 그러면 일반 계산기로는 못 구해요. 일반 계산기로 못 구해요. 이 재무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진짜로 재무용 계산기, 재무 계산기도 만약에 테이블을 만약에 3년, 5년, 4년, 5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IR 단추가 IRR이라고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내부 수익률을 이렇게 쓰는데 내부 수익률 단추가 있는 재무용 계산기가 있어요.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막 집어넣고 들어오는 수입 집어넣고 지출하고 집어넣고 같게 만드는 비율 찾으시고 IRR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딱 누르고서 깜빡 있다가 떠요. 왜냐면 얘가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 계산기도 깜빡하고 뜨는데 금방 안 나와. 턱 하고 안 나와. 턱 하고 나와요.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지출되는 돈이 여기 1억이야. 1억이고 얘가 여기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 1억하고 얘도 1억이 돼서 같게 만들어주게 요게 들어오는 요 할인하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 유입하고 현금 유출하고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1년짜리로 할게요. 1년짜리로. 이건 너무 3년이면 너무 어려워. 자 보세요. 내가 지출되는 돈이 1억이야. 근데 1년만 투자할 거야. 1억 1천만 원 들어와.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1억으로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거 몇 프로로 해야 될 것 같아? 10%. 너무 잘했어. 10%. 10%가 내부 수익률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억 2천만 원 들어와. 그러면 이거 1억을 만들어주면 몇 프로로 할인해야 돼? 20%로 할인해야 돼. 만약에 1억 5천이야. 50%로 할인해야 돼. 지금 여기서 뭘 배웠어요? 미래 수익이 많이 나올수록 내부 수익률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바로 그 사업의 사업 수익률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다만 이거 1년짜리로 하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1억을 투자해서 1억 1천만 원 번다. 이렇게 찾아봐. 1억을 투자해서 1억 1천만 원이 되면 1천만 원 더 버는 거죠. 그러면 1천만 원에다가 투자한 돈 1억 하면 뭐죠? 10%. 그러면 1억 2천이다. 1억 2천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더 버는 거니까 2천만 원에서 1억을 투자했으니까 20%. 아니 이렇게 찾아도 되잖아. 이렇게 찾아도 되죠. 이렇게 찾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 기대 수익률. 1억 투자해서 여차저차 경비를 제하고도 1천만 원 벌었다. 10%. 2천만 원 벌었다. 20%잖아. 그런데 거꾸로 얘는 이상하게 표현하지?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상하죠? 그지 같죠? 근데 이게 뭐냐? 찾고 나면 기대 수익률과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은 한 해짜리를 기준으로 찾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여러 해잖아요. 만약에 1년 후에 1억 1천, 1년 후에 1억 3천, 그 다음에 1억 5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9,8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투자한 1억, 뭐 예를 들어서 5억하고 얘 같게 만들어주는 걸 찾는다고 쳐봐. 이걸 5억으로 토탈 맞춰주는 걸 찾는다고 쳐봐.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해의 기대 수익률을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대 수익률하고 사실상 내용상 같아요. 내부 수익률은 찾는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기대 수익률과 똑같다고 찾고 나면.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표현할 때 그냥 뭐냐? 내가 지출하는 돈하고 수입이 같아질 수 있도록 여기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같아질 수 있도록 미래 수익을 이렇게 할인할 때 할인율을 조정하는 건데 수익률을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높아져. 많이 나오는 수입을 현재 가치랑 같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수입이 적잖아요. 미래 나오는 수익이 적잖아. 그럼 할인율도 낮아져. 내부 수익률이 낮아져.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해야 돼? 기대 수익률하고 똑같은 거니까. 내용상 기대 수익률하고 똑같다고. 잘 들으세요. 여기 웬 여자가 있어. 나이가 50세야. 근데 밖에 나가면 김총무야. 에? 동창회에선 김총무고 그 다음에 어디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데 여기선 과장이야. 어디 나가면 회장이야. 모임에서. 근데 집에 가면 뭐야? 똘똘이 엄마야. 똘똘이 엄마야. 자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의 엄마고 밖에 나가면 모임에서 회장이나 총무고 직장 가면 과장이야. 이 여자가 다른 여자예요? 같은 여자잖아. 상황에 따라 불러주는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배울 때 그랬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 판단할 때 뭐하고 비교해요? 기대 수익률 객관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했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커야 돼? 얘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 크거나 같아야 투자한다고. 근데 똑같잖아 이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니까 이게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거라니까 내용상. 찾고 나면 같다고.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봤는데 물론 이게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나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잘 까먹으니까.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나 흐름 분석법이나 같은 겁니다. 자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죠. 그러니까 할인이지.
두 번째, 장래 현금 흐름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예측 기법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겠지. 좋은 얘기잖아요. 맞는 거죠. 3번, 현금 흐름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했을 때 지분 복귀액, 팔아먹었을 때의 자본이득까지 지분 복귀액까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수년가, 내부 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맞죠? 다 할인하는 방법에 수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얘기했잖아. 그거 있다고. 그 다음 5번, 그러면 답이 5번이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이게 어려웠어요, 이번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소득을 무슨 소득만 쓴다고 그랬어? 세후 소득만 쓴다고 그랬잖아. 세후 소득만 쓰잖아. 지분 투자에게 세후 소득만 쓰죠. 이때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야? 세후 수익률이지. 아, 세후 소득만 쓰는데 무슨 놈은 다른 수익률을 써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세후 소득만 쓴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세후 소득 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세후 소득의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이지 다른 수익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처음에 나왔죠. 기대 수익률은 그 부동산의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이건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합니다. 두 번째,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인데,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는 제가 안 했어요. 투자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고, 시장 가치는 나가는 돈, 내가 지출해야 되는 돈의 현재 가치인데 투자 가치가 커야지 투자해. 하여튼 이건 됐고, 수년가는 0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투자하고, 수익성지수는 1하고 비교해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사실상 기대 수익률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자본의 수익기간은 처음 나오는데, 자본의 수익기간은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1억을 투자했다가 1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요 개념이야. 자본의 수익기간은 긴 게 좋겠어, 짧은 게 좋겠어? 무조건 짧아야 돼. 자본의 수익기간은 짧아야 돼. 목표 기간보다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목표 기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자본의 수익기간은 무조건 짧아야 돼. 짧아야 좋다. 아시겠죠? 근데 연평균 수년가는 옛날에 나오고 요즘에 안 나왔는데, 수년가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어쨌든 0보다 크면 좋은 거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놓는데 요거를 외워야 돼.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문제 보죠.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이렇게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1번,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한 할인율이다. 잘 들으세요. 내부 수익률은요, 자, 미래에 나오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지출하고 같아지게 만든 거죠. 내가 투자한 돈하고 여기 투자한 돈하고 여기 요 돈을 들어오는 돈을 할인할 때 같아지도록 할인하죠. 그럼 얘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럼 같으면 수년가는 뭐가 되지? 빵이 되지. 같은 수를 빼니까. 그럼 수익성지수는 몇이 되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수년가를 0으로 만들지. 왜냐하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같으니까. 같은 수를 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몰라도 돼. 근데 나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나눈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게 해요. 나눈 거예요. 나누기야, 수익성지수는. 들어오는 돈을 나간 돈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3번,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2번 틀렸죠. 그러니까 지출하고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그 다음에 수입의 현재 가치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눈 거 맞는데 수입을 지출로 나눈 거지. 에? 이 문제는 지출을 수입으로 나눴다고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자, 봐. 지출을 수입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게 아니라 수입을 지출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성지수는 수입이 많아야 되니까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이걸 괜히 갖다 놨나 보네, 문제를. 응?
여러분들이 피기가 없어져. 요번에 나온 문제니까 그런가? 앞으로 이게 첫 수업이니까 요번에 28회 기출문제를 넣어놨고 다음부터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근데 요번에는 투자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투자론이 그래도 문제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많이 넣었어요. 여기서. 세 번째 보죠.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들어오는 돈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나가는 돈을 뺀 거 합시다. 맞잖아.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고 뭐라고 됐어요?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죠. 여기까지 맞아요.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을수록 좋다 그랬죠. 5번 수년가법과 내부승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승률 사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년가법은 요구승률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부승률은 요구승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요구승률이 아니야. 내부승률을 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내부승률을 쓸 것 같아요. 내부승률법에서? 아니에요. 할인율은 내부승률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대승률 또는 내부승률이에요. 내부승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승률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승률하고 나중에 요구승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수년가법은 할인할 때 요구승률을 써요. 근데 내부승률은 요구승률을 안 써요. 나중에 요구승률하고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투자 판단할 때 내부승률하고 요구승률을 비교해서 내부승률이 요구승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잖아요. 그때 쓰는 거지 할인할 때는 안 써요. 요구승률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29번. 자,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몇 년이냐 이건데 이거 안 되는 사람 이게 손이 안 되는 거야. 어? 봐요. 자, 1억 원이 나가. 1억 원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보자고요. 이거는 계산기도 필요 없어. 손으로 계산해. 자, 3천만 원. 2천만 원 회수해서 5천만 원이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천만 원, 7천만 원이지? 얼마 남았어? 3천만 원 남았는데 6천만 원이 그 다음에죠? 그럼 3천만 원 회수하는데 반년 걸리지? 3년 반 걸리지? 3년 반 여기 있잖아. 3번이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자, 1억 투자한 돈 회수하는데 3천, 여기까지 5천, 여기까지 7천, 3천 더 회수하는데 6천 들어오니까 반년. 3년 6개월. 이거 비슷한 문제 또 나왔어 그 전에. 근데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응? 이런 거는 손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라고 해도 계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자, 비율 분석법이 있었어요. 제가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 비율 분석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이 있어. 대부 비율은 뭐냐면 LTV라고도 하고 융자 비율, 담보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자, 우리가 대차대조표 봤죠? 처음에 공부했죠? 잘 보세요. 왼편이 차변이라고 해서 자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른편이 대변이라고 해서 부채하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자본이에요. 요 비율을 했죠. A, B, C라고 했을 때 대부 비율은 뭐냐면 전체 내가 투자하는 자산, 집값, 자산이 그거잖아. A분의 부채 비율이야. A분의 B. 자본에 대해서 부채 비율, 자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라고. 만약에 집값이 1억이야. 집을 하나 사는데 1억 들어가. 근데 대출을 6천만 원 받으면 대부 비율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을 알아놨어요. 자,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은 거야, 이걸. 1억이 집값이고, 전체 집값. 여기서 빚을 8천만 원, 내 돈은 2천만 원 집어넣었다. 그럼 대부 비율 몇 프로? 80%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프로? 20%지. 내 돈은 20%도 2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어? 그럼 이때, 자, 대부 비율이 80, 자기 자본이 20이면 전체는 100%죠.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요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자본분의 부채 같은 거예요. 요렇게 하면 보세요. 이건 몇 프로죠? 400%지. 2천만 원분의 8천만 원이니까 4배잖아. 4배면 400%예요. 자, 다시 대부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부채 비율이 400%라는 얘기야.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대부 비율이 80%라는 얘기는 내 돈이 20%라는 얘기죠. 그러면 80%가 남의 돈이지. 그럼 이게 400%잖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 분의 타인 자본 비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20분의 80. 다시 대부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내 돈 비율이라는 얘기지. 남의 돈 비율이 80%면 내 돈 비율은 20%. 다시 대부 비율이 80%면 자기 자본 비율은 20%.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라고. 그러면 20%분의 80%니까 400%라고요. 부채 비율이 중요하다고요.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왜 중요해요? 아까 지렛대효과 할 때 마지막에 부채 비율 곱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부채 비율은 잘 나와요. 부채 비율도 시험에. 그래서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 비율은 꼭 알아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요. 다 연관돼 있는 거야. 대부 비율 하나만 알면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다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다시. 자, 대부 비율이 20%라고 해봅시다. 아주 낮게. 대부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 몇 프로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어머, 25%라고 나야지. 자, 대부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자기자본 비율 80%는 얘기니까 부채 비율은 8분의 2니까 4분의 1이니까 25%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관련되는 문제 한번 보죠. 31번.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뭐 우리가 안 한 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 이런 거 하지 마. 대부 비율만 해요. 이제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3번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은 부채는 타인 자본, 지분은 내 돈,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며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대부 비율이 50%면 내 돈은 몇 프로? 50%. 50분의 50은 부채 비율은 몇 프로? 100%라고. 여기 나오잖아 이게 전부 다. 에? 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남의 돈이 50%. 그러면 내 돈은 또 50%. 그럼 50분의 50이니까 100%지 부채 비율은.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아이고 뭐야?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거 2번 맞고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아 거꾸로 됐구나. 아 내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요거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요게 틀렸네. 아 참. 자 지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비열해. 지분 자기자본분의 자기자본분의 부채 타인 자본의 비율이야. 타인 자본의 비율. 자 요게 부채 비율이죠. 내 돈분의 남의 돈이라고 했죠. 근데 거꾸로 됐죠.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라고 됐으니까 부채가 분모고 지분이 분자로 돼 있잖아. 그쵸? 아 그지 같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 건 맞아요. 이건 맞아. 근데 앞에 건 아닌 거 맞네.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야. 거꾸로 된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시험이. 국어 시험이. 요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총자산 회전물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한 개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비율 중에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분자고 부채 서비스가 분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건 부채를 잘 감당하는 거니까 클수록 좋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다룰 거예요. 이거 물론 이 부채 감당률도 시험에 나와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이런 비율은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보죠. 부채 감당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이 분자예요. 순영업소득이 분자고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의 순영업소득이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들어오는 돈이고 이건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보다 이게 많을수록 분자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분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은요. 자,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원리금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지 원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부채 감당률이 2고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자본환원율이 10%다. 지금은 이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부채 감당률이 높으면 좋다는 거죠. 빚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영역이 거쳐요. 여러 영역이 거치는 데다가 지금 이걸 하면 사기가 떨어져.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금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투자론에 관련된 요번에 나온 문제를 봤는데 좀 한숨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 전에 공부한 분들도 물론 계실지 모르지만 처음 공부한다고 하고 전체를 조감한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뺄까 말까 한 것도 고민도 있는데 안 빼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담은 여기 교재 안에 있는 거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재에 요약은 돼 있는데 내용은 또 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걸 일일이 읽으면서 하진 않았는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다 일단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만 빼놓고 구체적으로.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투자론의 전체 흐름만 이해하면 돼요. 감각적으로 흐름만 이해하고 전체가 투자론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지출되는 돈하고 미래에 나오는 수익을 예측한 수익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 관련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